평생을 성실히 일하며 평균적으로 살아왔다고 안심하는 찰나 당신의 노년은 끝을 알 수 없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통계청의 노인 빈곤 실태 보고에 따르면 퇴직자 중 절반가량이 생계형 폐지 수집에 내몰릴 위기임에도 대다수는 여전히 허황된 낙관적인 환상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평생을 직장인으로 헌신했더라도 통장의 초라한 잔액이 점차 당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잔혹한 진실을 마주할 때입니다.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는 이제 실존하는 공포가 되었으며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 물가와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 지출은 당신이 애써 모아온 소액의 예금을 한순간에 탕진하게 만들 것입니다. 남들만큼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는 앞을 보지 못한 채 낭떠러지로 질주하는 것과 같으며 이제는 금융자산의 규모에 따라 철저히 신분이 결정되는 비정한 서바이벌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난날의 성취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현재 보유한 자산만이 앞으로의 30년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척도가 됩니다. 부의 양극화가 심화된 오늘날 직면한 위기를 정확히 읽어내지 못한다면 파멸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부터 자산별로 구분된 6계급의 적나라한 실상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룰 최하위 부류는 자산이 전무하거나 5천만 원 미만인 생계 밀착형 은퇴자들로 이들은 소액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자산 시장의 변동보다 이들에게 더 위협적인 것은 매일 오르는 식료품비와 난방비, 그리고 낡은 주거지의 월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목을 죄는 가장 현실적인 공포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층에게 자산 포트폴리오나 복리의 마법은 사치일 뿐이며 오직 정부의 복지급여나 공공, 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평생을 이어온 노동의 굴레를 결코 벗어던지지 못한 채 육신을 소진하며 일해야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고 건강 악화는 곧바로 절대 빈곤으로의 전락을 의미하는 벼랑 끝의 삶입니다. 이들은 투자 실패가 아니라 그저 당장의 생계를 잇느라 미래를 도모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사실상 일상이 재난인 셈이죠. 결국 이들에게 필요한 대책은 수익률 제고가 아니라 국가의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해 소액의 보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기엔 자녀 세대의 상황도 녹록지 않으며 홀로 차가운 방에서 겨울을 견뎌야 하는 생존 위협이 그들의 24시간을 온통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경제 지식보다 지자체 무료 급식소의 위치나 에너지 바우처 혜택이 더욱 절실하며 생존을 위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내려놓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생계형 계층이 가장 경계해야 할 최대의 적은 신체의 노화와 질병입니다. 이는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삶의 토대 자체가 무너지는 대재앙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여력이 없으니 충분한 가료는 불가능하며 요양시설에 입원하는 그날부터 온 가족을 빈곤의 떼시로 몰아넣는 비참한 굴레가 되고 마는 것이 오늘날의 실인 진실입니다. 그 상위에는 자산이 5천만 원에서 3억 원 사이인 절약 중심형 은퇴자들이 있으며 이들은 평생의 저축을 통해 보증금이나 노후된 주택 한 채 정도는 마련해둔 상태입니다. 타인의 시선에는 당장의 굶주림은 면한 듯 보이나 실제 이들이 겪는 내적 갈등과 심리적 압박은 최하위 계층에 견줄 만큼 거대하며 매일 줄어드는 잔액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보유 자산으로 남은 수십 년의 세월을 버텨야 한다는 계산이 서는 순간 장수는 축복이 아닌 끔찍한 형벌이자 공포로 변모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대형 수술이나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닥치면 그간 힘겹게 쌓아온 모래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 탓에 지갑을 굳게 닫고 숨죽이며 살아가는 것이 이들의 현주소입니다. 따라서 이 부류는 마트의 마감 할인 품목에 집착하고 난방비조차 벌벌 떨며 아끼는 등 평생을 가난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들에게는 공격적인 투자를 통한 일확천금보다는 주택연금 등을 활용해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거나 주거비를 낮추는 등의 현실적인 방어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훨씬 시급합니다. 자산 규모가 어중간한 탓에 정부가 제공하는 주요 복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도 세금 부담은 떠안는 이중고를 겪게 되며 결국 생애 마지막까지 경제적 결핍에 시달릴 확률이 높습니다. 원금 보전 위주의 운용 탓에 가파른 물가 상승률을 좇아 자산 성장세가 물가를 따라잡지 못해 화폐의 실질 가치는 바닥을 치고 세월이 흐를수록 빈곤의 뜻으로 빠져드는 처참한 악순환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두 번째 부류인
절약 지향적 은퇴자들은 손실에 대한 공포에 짓눌려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사기꾼들이 노리는 가장 만만한 사냥감이 되어 평생 일궈온 자산을 한순간에 탕진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원금은 지켜주면서 고수익까지 보장한다는 달콤한 유혹에 눈이 멀어 평생 아끼고 절약하며 모은 소중한 자금을 다단계 사기에 쏟아붓고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비극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마주하는 가장 큰 불행은 부를 창출하는 원리를 모른 채 오로지 은행 예적금에만 기댄 채 살아온 그 혹독한 금융 문맹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1%의 금리를 더 받으려 애썼지만 결국 광기 어린 물가 폭등의 흐름을 이겨내지 못하고 은퇴 자산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어가는 과정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뒤늦게라도 수익을 내려 가상화폐나 급등주에 손을 댔다가 사기 피해를 입고 남은 자산까지 증발시키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끊이질 않죠. 이제 일확천금의 환상이 아니라 손실을 최소화하며 제도권의 안전망 속에 안착하려는 냉철한 방어 기전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본격적인 자산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은 대략 3억에서 10억 원 사이의 자산을 보유한 중산층인데, 이때부터는 돈 스스로가 수익을 창출하게 만드는 고도의 전략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각종 연금과 자산을 정밀하게 배분하여 생을 마감할 때까지 매달 마르지 않는 현금의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시스템 구축이야말로 이들에게 주어진 가장 막중한 과업입니다. 이들은 일정한 자산을 갖췄으나 시장 폭락이나 물가 급등에 취약하므로 자산 배분과 인출 전략에 사활을 걸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흔히 언급되는 배당주 포트폴리오나 연금 저축 활용, 그리고 4% 법칙 같은 복잡한 금융 기법들은 모두 이 계층의 자산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생존 지침서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함정은 성인이 된 자녀의 결혼이나 주거 비용을 지원하겠다며 무리하게 지갑을 열어 노후 자금을 통째로 소진하는 행위입니다. 자식에 대한 내리사랑으로 노후의 기둥을 뽑아주고 나면 본인이 정작 아플 때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 이것이 한국 중산층이 겪는 가장 전형적이고 비극적인 몰락의 경로입니다. 스스로는 여유가 있다고 믿기 쉽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약탈자가 자산 가치를 훼손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면 10년 후에는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절세와 물가 방어를 동시에 수행하는 글로벌 자산 배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며 치열한 경제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무기입니다. 보통 대기업에서 고액 연봉을 받으며 승승장구했던 이들이 은퇴 후 가장 큰 충격을 받고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이 세 번째 계급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현직 시절의 높은 소비 수준을 버리지 못한 채 화려한 생활을 지속하다가 점차 자산을 탕진하고 결국 70대에 이르러 뒤늦게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가슴 아픈 사례가 허다합니다. 매달 나가는 생활비조차 가늠하지 못하는 재정적 무지는 파멸의 지름길이며 현금 흐름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도구가 이들에겐 절실합니다.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소득을 관리하고 절세 계좌를 통해 단 1%의 세금이라도 아끼려는 처절한 사투를 벌여야만 노후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중산층 은퇴자들은 연금과 이자 수익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고 자만하지만 체감 물가가 치솟는 순간 견고했던 현금 흐름은 바닥을 드러내고 극심한 생활고를 마주하게 됩니다. 국밥 한 그릇에 2만 원이 넘어가고 외식조차 두려워지는 현실이 닥치면 결국 실물 자산 없이 현금만 쥐고 있던 대가를 치르며 하층민으로 급격히 추락하는 신세가 됩니다. 10억에서 30억 원 사이의 자산을 가진 네 번째 부류는 스스로 상위권이라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고가의 아파트 한 채에 모든 자산이 묶인 무늬만 부자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주하는 집값은 수십억에 달하지만 정작 매달 쓸 돈이 없어 자녀 눈치를 보거나 공과금을 걱정하는 기형적인 자금 구조를 가진 분들이 이 구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그렇기에 체면을 내려놓고서라도 집을 유동화하여 현금을 확보하거나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결단이 필요하지만 부동산에만 매달리다가는 결국 속만 타들어가게 마련입니다. 푼돈에 벌벌 떠는 가난한 자산가에서 벗어나려면 부동산 맹신을 과감히 떨쳐내고 정기적인 배당이 보장되는 금융자산으로 갈아타야만 비로소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덩치 큰 부동산은 수익형으로 쪼개고 세무조사를 대비해 끊임없이 자산 구성을 재편해야만 기득권층의 지위를 간신히 보존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확보하며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구조조정에 명운을 걸어야 하며 전략적인 사전 증여를 통해 자산을 배분하는 문제도
이제는 진지하게 직면해야 할 때가 온 것이죠.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그물을 피하고자 비과세 혜택이나 세금 우대형 금융상품을 샅샅이 뒤지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을 짜는데 엄청난 공을 들이게 됩니다. 국가에 귀속되는 비용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처절한 방어전을 치러야 하며 세법이 바뀔 때마다 촉각을 곤두세운 채 포트폴리오를 통째로 뒤엎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전문 세무사나 재무 컨설턴트를 찾아가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합법적인 절세 통로를 찾지 못하면 평생 일군 자산이 세금으로 증발하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만 합니다. 자본이 스스로 증식하는 단계인 만큼 정교한 자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부가 무너져 내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네, 번째 계급인 상위권 부자들은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도 자녀 세대와의 극심한 갈등에 시달리곤 하는데 부모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으려는 자식들의 압박 때문에 단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내어 사업 자금을 대주거나 손주들의 유학비까지 떠맡다 보면 30억 자산가라도 순식간에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노후 자금이 바닥나는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죠. 다섯 번째 계급인 30억에서 100억 원 사이의 자산가들은 이미 개인의 소비 범위를 초월한 부를 가졌기에 단순한 몇 퍼센트의 수익률 제고에는 큰 미련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주가 폭락이 아니라 국가가 징벌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의 압박이며 이를 막아내기 위해 자산을 하나의 요새처럼 치밀하게 요새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임대 수익만으로도 매년 수억 원이 발생하기에 방치했다가는 최고 세율의 직격탄을 맞아 소득의 절반을 국가에 헌납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본인의 명의를 철저히 감추고 부동산 법인이나 가족 회사를 세워 소득을 분산하고 비용 처리를 극대화하는 등 고도화된 세무, 기술을 일상적으로 활용합니다. 투자, 수익 10%를 올리는 것보다 세금 20%를 아끼는 것이 훨씬 실속 있는 전략임을 알기에 최정예 세무사와 변호사를 대동하고 철통 같은 방어막을 구축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부를 불리는 차원을 넘어 가진 것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집중하는 수성전이 시작되며 이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궤를 달리하는 금융 논리로 작동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를 이전할 최적의 시점을 설계하고 10년 단위의 장기 증여 계획을 가동하며 혹독한 세무조사에 대비해 자금 출처를 완벽히 소명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죠. 이들은 대중이 부동산 광풍에 휩쓸릴 때 물밑에서 조용히 빌딩을 매집하거나 달러 자산을 확보하며 경제 위기조차 부의 증식 기회로 삼는 냉혹하고 치밀한 자본주의의 포식자들입니다. 이 급간의 자산가들은 불특정 다수와 섞이는 것을 꺼리며 그들만의 폐쇄적인 카르텔 안에서 은밀한 정보를 공유하고 견고한 부의 장벽을 더욱 높이 쌓아올립니다. 은행 VIP룸의 특별 대우를 받으며 세무조사를 회피하는 비법이나 소수정의 사모펀드 투자에 몰두하며 철저히 분리된 그들만의 리그를 향유하는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이미 넘치는 부를 가졌음에도 끝없이 더 큰 자산을 갈구하며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 합법과 편법의 경계선을 교묘히 넘나든다는 사실입니다. 세금을 자산을 노리는 위협으로 간주하기에 단순 절세를 넘어 조세 회피에 가까운 구조를 짜기 위해 수억 원의 자문료를 쓰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는 냉정한 면모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고액 자산가들은 부가 선사하는 권력을 누리는 대가로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지독한 불신과 고립감 속에 외로운 노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의 모든 일을 자신의 재산을 탐내는 하이에나로 의심하게 되고 심지어 혈육인 자녀들마저 유산 상속을 두고 암투를 벌이기에 매일 밤 씁쓸한 고독을 씹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들은 자산 규모 100억 원을 돌파한 이른바 슈퍼리치 계층입니다. 이들에게 노후 걱정은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이며 오직 자신들이 일군부의 제국을 어떻게 후대에 온전히 전수할지에 모든 사활을 겁니다. 상속세라는 가혹한 세금이 재산을 반토막 내는 비극을 막기 위해 가문 내 분쟁을 원천 차단하고 세원 마련을 위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거대 프로젝트를 수십 년에 걸쳐 치밀하게 실행해 옮깁니다. 단순히 잔고를 물려주는 차원을 넘어 자녀들이 막대한 부에 매몰되어 타락하지 않도록 가문 헌장을 제정하거나 신탁 시스템을 활용해 자금의 용처를 엄격히 규제하는 절대 권력자의 면모를 보입니다. 공익재단을 설립해
상속세를 절감하면서도 가문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등 평범한 이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제왕적 자산 관리에 진수를 유감없이 드러내죠. 이 정도 규모에 도달하면 부는 개인의 영역을 넘어 가문의 운명을 건 정치적 결단으로 변모하며 자산의 분산을 막기 위해 자녀들의 혼맥과 삶의 궤적까지 정교하게 설계하고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느끼는 유일한 공포는 공들여 쌓은 왕국이 후대에서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이기에 이를 저지하려 자본주의의 모든 병기를 동원해 철옹성 같은 방어벽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처럼 100억대 이상의 초고액 자산가들은 은퇴라는 개념을 지워버린 채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가문의 총수로서 부를 지휘하고 영속성을 추구하는 별개의 생태계에서 살아갑니다. 서민들이 푼돈에 일희일비할 때 이들은 수백억의 부를 안전하게 대물림할 방안을 고심하며 일반적인 은퇴 설계 따위는 비웃는 철저한 자본주의 귀족층으로 군림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열한 6계급의 냉혹한 실상을 확인하셨다면 본인이 얼마나 낙관적으로 노후를 낙관했는지 뼈저리게 통감하셨을 겁니다. 평균이라는 달콤한 통계의 함정에 더 이상 속아선 절대 안 됩니다. 미디어에서 언급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 수치는 상위권이 끌어올린 신기루일 뿐이며 현실의 중간값은 그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참한 실정임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 통장 잔고가 당장의 생존을 위협받는 수준임에도 자산가들이나 고민할 상속세, 완화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같은 이슈에 몰두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한심한 노릇도 없습니다. 자신이 처한 객관적 상황을 차갑게 수용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오늘부터 단돈 1원이라도 악착같이 모으고 지켜내는 독한 생존, 태세로 전환해야만 겨우 벼랑 끝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가게를 열겠다는 허상이나 자녀가 노후를 부양해 줄 것이라는 시대착오적 기대는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오직 당신 명의로 확보된 냉혹한 금융자산만이 당신의 목숨줄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입니다. 자산을 증식할 골든타임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촉박하게 남았고 기력이 쇠한 뒤에는 만회할 기회조차 없으니 지금 이 순간부터 지독하게 실행에 옮겨야만 합니다. 방관자의 태도를 내던지고 살벌한 자본주의의 생리를 처절하게 학습하여 내 자산을 스스로 키워내는 전사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남은 30년의 세월은 그야말로 참혹한 생지옥이 될 뿐입니다. 본인이 어느 계층에 머물러 있는지 뼛속 깊이 각인하고 그 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예리한 무기를 지금 즉시 손에 쥐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마주할 그 치열한 생존 투쟁의 여정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